어느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시작하는 기사를 보면 왠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의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걸 쓴 기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 모르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로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런 연구 기사들 네. 보면 정말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그렇죠. 물론 네. 간혹 가다가 실생활과 좀 밀접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분들은 이걸 다 알고 쓰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본인도 이공계 전공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저는 전형적인 문과라고 항상 네.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전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입니다. 네. 물론 뭐 방송이랑 관계는 있지만 과학과는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그리고 처음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뭐 매번 취재를 할 때는 저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어렵습니다. 과학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과학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과학을 굳이 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취재할 때도 조금 좀 수월해지니까요. 네. 뭐 물론 저도 처음에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호기심, 관심, 뭐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일 모레가 또 수능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이공계 과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과학 기자로 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이동훈 기자, 이혜리 기자 보시면서 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오늘이 세계 폐렴의 날입니다. 11월 12일인데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제 저희가 11월 11일 정말 뭐 막대과자 날이기도 하고 농어촌의 날이기도 하고 뭐 눈의 날, 보행자의 날, 지체자의 날 막 많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작 오늘은 몰랐네요. 네, 뭐 제가 매번 이렇게 뭐 기념일을 한 번씩 챙겨서 가져오곤 하는데 폐렴의 날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09년에 아동 폐렴 글로벌 연합이라는 이 세계적인 어떤 연합회에서 제정한 날인데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폐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그리고 경각심을 좀 가지자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폐렴하면 보통 감기에서 발달되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했다가 좀 폐렴으로 번져서 고생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도 폐렴 환자가 많나요? 네, 뭐 실제로 좀 폐렴이 예전에 많이 걸렸던 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이 폐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2017년까지 폐렴이 우리나라 이 국내 사망 원인의 4위였는데 지난해 봤더니 3위로 올라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순위가 높아서 의외이긴 한데 그러면요. 폐렴의 날이 뭐 어제 저희가 11월 11일 이야기하면서 일과 관련된 의미라던가 뭐 농어촌의 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흑토자를 둘로 나누면 열십과 한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11월 12일이 폐렴의 날로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폐렴 자체가 지금 이맘때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질병입니다. 겨울과 봄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 11월부터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12월에 가장 많고요. 1월까지도 환자가 많습니다. 뭐 지난해 통계를 좀 보면 전체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 134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중에서 18%가 조금 넘는 24만 명 정도가 12월에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뭐 11월이나 1월 같은 경우도 환자 수가 보통 2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조금 줄었다가 다시 날씨가 풀린 한 4, 5월 정도가 되면 환자 수가 늘면서 또 2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감기의 위험성이 높을 때 이 폐렴도 좀 증가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폐렴이랑 이 감기랑 구별이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맞아요. 정도의 차이 정도? 그렇죠. 이제 그것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심한 감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기가 좀 오래가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뭐 열이 나고 뭐 오한이 생긴다던가 기침이 난다던가 증상이 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열도 더 심해지게 되고요. 뭐 기침도 심해지게 되고 심하면 이 가슴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조금 지켜봤는데 좀 열이나 기침이 더 심해진다던가 뭐 약을 먹었는데 심해졌다던가 또 이 뭐 누런 가래 같은 것들이 이제 일주일 이상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뭐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 하면서 기운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식욕이 떨어지고 또 자꾸 졸린다 이러시면 좀 폐렴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른하면서 기운도 없고 네. 식욕도 없고 자꾸 졸리다. 요런 증상만으로도 네. 폐렴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그렇죠. 네. 네, 청년층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일단 가장 확실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 폐렴이 뭐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뭐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에요. 특히 이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중요한데 네. 뭐 어린이라든가 노인 특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폐렴이 말 그대로 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말하잖아요. 네. 이 가장 큰 원인이 뭐 세균 감염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염증이 뭐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뭐 항생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한 1, 2주 안에 증상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쉽게 낫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이 폐혈증이라든가 또 다른 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별로 봤을 때 폐렴 환자 중에 한 41.9%가 어린 환자였다고 해요. 10대 미만의 어린 환자였고 또 그것과 반대로 70대 이상에서 이 환자 수가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폐렴에서 끝나지 않고 폐혈증이나 뭐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네. 게 좀 무섭기도 한데 그러면 폐렴에 걸렸을 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항생제 치료를 하면 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바로 항생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의심이 되면은 보통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 원인균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세균인지 곰팡인지 바이러스인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파악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항생제 요법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시작되고서 한 48시간 안에 항생제를 투여를 하면 증상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또 이 진단을 받고 나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항상 공급해 주는 게 좋고요. 또 뭐 굉장히 심하다 하면 기침 억제제를 좀 사용해서 증상을 일단은 좀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0491 청취자님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희 아들이 폐렴으로 학교를 못 가서 아직 폐렴의 폐자도 듣기 싫어요. 멀쩡한데 학교를 못 가니까 속 터지더라고요. 멀쩡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드님은 많이 아프셨어요.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빨리 나와서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폐렴에 걸리기 전에 어쨌든 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폐렴 구균 백신? 요즘에는 이런 예방주사도 많이 맞던데 네.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이라던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을 좀 맞는 게 좋습니다. 이 폐렴 구균이라는 게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데 네. 이걸 예방하는 주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뭐 13가, 23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예방주사 그렇죠. 종류가 3가 4가 있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 폐렴 백신에는 두 가지 13가, 23가가 있는데 네. 이 13가의 경우는 13가지 균을 방어해주는 거고요. 네. 23가는 23가지 균을 방어해주는 백신입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23가가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3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균에 오히려 더 독한 균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항체 생성 자체가 13가 백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23가 백신을 먼저 맞으시고요. 나중에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좋다고 하는데 이 23가 백신이 만 이 65세가 넘으면 무료로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13가 백신을 맞으시고 나중에 보건소 가서 무료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맞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뭐 13가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계속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네. 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백신을 우선 13가부터 맞으면 이 65%에서 최대 한 84%까지도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폐렴구균이 단순히 폐렴만 일으키는 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2차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또 이 막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일단은 좀 맞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폐렴구균 예방주사 자체는 좀 들어봤는데 여기에 종류가 또 13가, 23가 이렇게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감기만 안 걸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폐렴구균 예방주사 자체가 또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뭐 노인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건강 관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바이러스가 또 이제 많이 활동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평균 연령이 아무래도 늘어나면서 뭐 건강한 노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뭐 이 시간 통해서도 제가 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팁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 가벼운 운동, 특히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런 운동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 건강 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간단한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뭔가요? 이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하는 게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운동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저만 해도 평생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운동해봤자 이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내가 근육을 만들어서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하듯이 운동이 그렇다는 게 이 연구 결과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 국내 연구 결과인데요. 60세 이상 이 고령 인구 한 111만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의 어떤 빈도를 늘리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운동을 전혀 이제 살면서 안 하다가 뒤늦게라도 나이 들어서라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죠. 네, 우선 이 운동 강도에 따라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약한 운동만 하다가 한 뭐 중등도, 고강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이때를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등도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정원 가꾸기라던가 뭐 한 30분 정도 힘차게 걷기. 아니면 뭐 춤추기 정도가 될 거고요. 또 이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20분 이상 달리기, 뭐 자전거, 사이클 아니면 뭐 에어로빅 같은 게 이 고강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이 중고강도 운동을 좀 섞어서 이 전체 빈도를 늘렸을 때 보통 이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본 건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 뭐 20분 이상 달리기, 뭐 사이클, 에어로빅이라니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중등도는 뭐 정원 가꾸기, 30분 이상 힘차게 걷기, 이거 파워워킹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춤추기 이런 건 그렇게 하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섞어서 하면 사실 뭐
뭐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중고강도라고 했을 때 이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이 고령층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한 11%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요 정도의 이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5번 이상 이 횟수를 늘렸을 때도 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로 이 운동을 하다가 멈추면 다시 이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뭐 일주일 5번 이상 운동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 이 심혈관계 발병률이 한 27%까지 오히려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뭔가 내가 힘들게 해서 요거 일주일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거 끝까지 하루도 네, 빼놓지 그게 중요할 것 않고 같아요. 꾸준히 네. 한다. 이 결심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 운동을 사실 일단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저희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경우는 뭐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 과정에서도 실제로 신체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전체의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효과는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뭔가 좋은 그런 뭐 영양제나 이런 거 챙겨 먹는 것보다 이 간단한 운동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더 있긴 한 건데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실감하기도 하고 또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이렇게 또 효과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한번 또 큰맘 먹고 네.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좀 오늘부터 계단이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부터라도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 좀 체크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과학을 품은 뉴스 오늘 YTN사에서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콜드플레이 Up and Up.